교육위원 위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서울 또 교육센터 출범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꽃을 주셔가지고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꽤 오래전 일 같은데요. 중국 단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동 압록강 철교 건너편을 보면 신의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는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또는 차량으로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저는 아버님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시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곳이 아버님의 고향인데 바로 신의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예비역 육군준장입니다. 군생활을 30여 년 했고요. 2009년에 예편을 했는데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북한 군인들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보와 통일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을 이루려면 안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반드시 자유 통일이 돼야 되고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보가 중요하다. 저는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국방부 정책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소령 때 가서 준장으로 입편할 때까지 20년 동안 국방부 정책실에서 북한 업무만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를 만들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곧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꿈이 깨지는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6.15 선언이 있었고 그 6.15 선언에 따라서 이제 남북 군사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 북쪽 지역에 있는 통일관입니다. 2018년 5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김정은과 관계 미팅을 했던 곳입니다. 저와 앞서 보이는 북한 군인의 이름은 유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계급은 대자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쪽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 유영철의 계급은 대좌입니다. 우리 계급으로 말하면 대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유영철과 제가 만나서 주로 했던 회담은 뭐냐면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일본 국도와 경의선 철도, 동쪽에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그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남과 북이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 긴장을 낮추고 불신의 벽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고 그러면 지속가능한 평화가 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담을 한 겁니다. 실제 이 회담에서 철도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서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죠. 다녀오신 분 계시죠? 예, 금강산 육로 관광 다녀오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국도와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뭔가 통일의 시발점, 뭔가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남북관계는 대화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이제 더 이상 동족의 관계도 아니고 동질의 관계도 아니고 교전 관계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대한민국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김정은이가 그렇게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회담 얘기만 해도 2시간, 3시간 다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회담을 한 50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유영철과 회담을 했었고, 요거는 지금 장성급 군사회담인데요. 남북 간의 핵 문제가 하나의 긴장 요인이었다면 또 한 가지 요인은 서해 충돌 문제였는데, 그래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군사적 충돌을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 지금 좀 후벼서 잘 안 보입니다만 요 가운데 앉아있는 요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옆 얼굴만 보이는데 맞습니다.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경찰총국장을 했고 천안함 침해 주범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옆에 얼굴에 허연 친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바로 리선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평통 위원장을 했고 남북고위급회담 우리 조명균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냉면 목공 발언으로 유명해졌던 인물이 바로 리선권입니다. 리선권도 회담에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계급이 상좌였었거든요. 상좌는 우리 계급 중령입니다. 근데 이 리선권이가 많이 커가지고 조평통 위원장이 지금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또 동남중앙연맹 식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왜? 김정은이 통일 다 빼! 통일 지워! 그러니까 통일자 들어간 이름을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통일력도 없애버리고. 아마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일각도 이름이 없어졌을 거예요. 통일각이었는데 통일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아마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영철이,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 합참의장 지냈던 정승조 장군이고, 제가 그때 차석대표로서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육사합의서라고 하는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저는 김정은이가 서해 충돌 방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김정은이가 이 회담의 대표를, 이때는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김정일입니다. 2004년생. 김정일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심리전을 중단시키고 수단을 철거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 김영철이 사진이 좀 크게 보이죠? 제가 여기서 김영철 얘기만 잠깐 드리면, 김영철은 1990년대 초 남북 고위기회담, 총리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하나를 달고 나왔었어요. 우리는 별 하나가 준장이고 북한은 별 하나가 소장입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고 김영철이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북 고위급 회담 산하에 3개 분과위가 있었거든요. 정치분과위, 군사분과위, 그 다음에 화해협력, 교류협력 분과위. 그런데 이 김영철이는 군사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이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협의하는 회의였는데, 이때 당시 김영철의 직책이 뭐였냐면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북한의 정찰국은 뭐하는 조직인지 아시죠? 대남 도발의 사령탑이 정찰국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3 특수부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와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모의를 했었습니다. 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조직이 정찰국입니다. 그 정찰국이 커진 게 정찰총국입니다. 이 정찰총국이 바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2015년에 있었던 목함 지뢰도가 이 모두가 정찰 총국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정찰국의 부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인물이 회담에 나옵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평화롭게 지내봅시다. 이유는 뭐냐?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중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화, 전, 양면 전략, 양면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화, 때로는 도발, 번갈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전술, 이중전략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위장 평화다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에 김정은이가 평화의 집에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나란히 평화의 집 발코니에 서가지고 여기 평화의 집, 좀 전에 보여드린 게 평화의 집인데 발코니에 서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 더 많이 만들었죠? 전쟁, 이제는 서울도 핵 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술핵, 운영, 타격 훈련을 김정은이가 직접 지휘합니다. 최근에 핵방아쇠 훈련이 되는 걸 김정은이가 지휘했습니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력 정책법도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가 2018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괜찮네. 김정은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서울의 평화의 봄이 오는 걸로 착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생각이 깨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5년 동안 김정은이는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킹스, 초대형 방사포 모두 핵탄두를 치러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철이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송전각이라고 하는 초대소에서 두 번째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북한이 NLL은 유령선이다. 그리고 해상 국경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남과 북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기본합의서 전문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이국가라는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죠. 각종 흔적을 삭제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합의를 깨고 그 기록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기구도 해체하고 있죠. 그리고 금년 1월에 서해 NLL 이북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핵 위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이가 통일 지우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의한 통일, 교류협력에 의한 통일, 이런 통일은 안 하겠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통일, 1950년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했던 그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하겠다. 이것이 김정은의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도 그리고 남북 간에 문을 닫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가 3대 악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 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 평양형 보호법 이런 3대 악법을 제정을 해서 남쪽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남쪽 문화와 접근하면
김정은의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저 남한은 동족도 아니야. 이제 우리의 적이고 주적이야.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일 뿐이야. 우리 거기 문화 좋아하지 말고 거기와 가까이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적대감을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한미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중심으로 하는 흥미를 기도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말이죠. 북한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 아닙니까? 사실은 조선노동당의 강령이 북한 사회를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령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의 최종 목적은 북한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2022년 1월 8차 당대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무력 적화 전략은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보면 최근에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을 독재 국가와 자유민주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침공이 있었고요.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중국몽. 이 시진핑이 2012년 이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3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 중국몽을 달성할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고 3연임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황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은 자신이 주장하는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1대1로 또 한 가지는 초한전. 초한전 아십니까? 우리 신 선생님 초한전. 예.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전방위적인. 예, 맞습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입니다. 예, 중국이 지금 시도하는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와 평시가 없습니다. 군사와 비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한전 전략입니다. 우리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댓글을 만든다든지 페이크 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초한전의 일종이죠. 지금 뭐 대학의 세운 공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초한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제 병합이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청나라의 주요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사실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일제를 거치면서 분단이 되고 6.25를 거치고 오리는 한미동맹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인 대전략과 충돌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는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반서방 연대 전선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이고 지금 배가 간이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자,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 해도 뭐 동적인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겠어. 그리고 핵이 되는 건 만들어졌지만 1945년 일본에 딱 두 발 떨어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인데 그거 뭐 사용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안 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왜 핵을 개발하는가? 뭐 체제를 유지를 위한 것이다. 뭐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저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내 차원이죠. 김정은이가 2011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권력을 물려받았잖아요.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김정은이가 선택한 것은 핵무력의 고도화였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2009년에 후계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저는 그걸 세자 책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김씨 왕조 체제니까 김정은이가 2009년에 세자로 책봉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나이도 적고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서양 문물을 경험했으니 이제 북한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합의한 2.29 합의도 깨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는데 그 중에 4번을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3, 4, 5, 6, 4번. 미사일을 수백 발을 쐈습니다. 왜? 김정은이 나이 젊죠. 경험도 없죠. 내세울 게 없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면 김정은이는 핵무력, 이거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한 북한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시간 관계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 김영철이가 김정은 정권을 세우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가 세자로 책봉이 되고 김정일이가 이 김영철, 투스타밖에 안 되는 김영철을 별을 4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장으로 임명합니다. 대남 공작 조직을 모두 묶어서 김영철 손에 쥐어주죠. 당신 우리 아들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역할을 좀 잘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이 천안함. 북한은 천안함은 남조선의 자작극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위대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의 리더십의 결과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대남 군사력의 무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패퇴한 이후에 화신상담을 하죠. 그리고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미제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북한은 말이죠. 70년대 중반 가정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의 무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면서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좀 적게 들면서도 압도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영변 핵카드를 내놓고 자, 이거 할 테니까 우리 제재 풀어주시오.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받지 않았죠.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영변의 일부를 내주고 본인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것을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북한 비핵화하고 한미동맹 깨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1910년 일제 이전,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중단, 쌍궤병행이 마치 중국은 한국의 평화를 위한 것 같지만 평화라는 말을 포장을 해서 미국을 내쫓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염두에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핵무력 법제화 이거 다 말씀 안 드리고요. 6항을 주로 봐야 됩니다. 6항을 보면요. 김정은이가 6가지 케이스를 놓고 있는데 임박할 경우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 그 모두가 다 김정은이가 판단하면 핵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핵무력 정책법입니다. 작년에 경찰이 성을 샀죠. 11월에.
아마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2022년 8차 당대회 때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매우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발사 실패했죠. 실패한 그 만리경 1호가 우리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미가 수고를 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2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마음이 급했죠. 어디로 갑니까? 버스토친으로 갔죠. 푸틴의 발톱가랑이를 잡은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 푸틴과 정상회담이 끝난 후 11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궤도에 올려봤어요. 그 다음 직후에 우리는 눈을 못 깨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괌도 지금 다 보고 있고 서울 청와대 미국의 펜타곤 다 보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으면 사진을 한번 내보낼 텐데 한 번도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할 수도 없죠. 아마 한 번도 제대로 찍지 못했거나 찍었지만 내볼 수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말이죠. 이건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19 군사합의. 그리고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압도적인 정찰 역량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자 우리는 정부 이 협의에 의해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일시 효력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 하는 듯이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가 이제 해상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상국경선이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이게 이제 1999년 1차 연평전 후에 북한이 주장한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경비 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UNC의 완충 수역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NLL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NLL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북방 한계선은 언제 만들어졌죠? 혹시 아십니까? 북방 한계선 1953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정전협정에는 바다의 경계선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지상에서의 충돌 방지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그러나 바다와 공중에서의 충돌 방지 조치가 없다. 그래서 서해 5도, 백령도로부터 우도까지 이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선의 대략 중간선으로 파란 북방 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53년 8월 30일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설정했을 때 북한 김일성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확실하게 아주 알고 계십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이걸 무력화, 다시 말하면 NLL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1,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천안함 포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전협정 53년에 체결됐지만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NLL이 무력화되지 않자 북한은 회담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국 군사회담에 아까 사진 보셨듯이 김영철이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이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어민이 공동 어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 어로를 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해는 똑똑한 경계선이 없으니 경계선을 새로 긋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냐? 무슨 소리냐? 1953년 NLL이 설정이 됐고 너희들도 그걸 지켜왔다. 그리고 그건 기본합의서 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불같은 경계선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지상에서는 군사부에서, 바다와 공중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NLL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해군 장병들이 뭐 NLL을 정말 힘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이죠, 미국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으면 우리를 향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북한은 결국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을 적대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깨게 되는 얘기인데,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내가 핵무기를 개발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또는 남조선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쏙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푸에블로 납부했잖아요, 북한이. 69년에 이시원 정보기를 북한이 격추시켰습니다. 미군 정보기. 76년도에는 미군 장교 2명을 독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국은 북한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싸리기를 쳐서 생각합니다. 히싸리기를 쳐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미국이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도 뭐 B1B, 뭐 B52, 그 다음에 켄터키, SSBN 한국에 와도 그게 자기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김정은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이요 이렇게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이가 80년대 70년대 초반이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해야 된다. 남조선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김혜진 위원님. 당사자 생각하시죠? 아, 역시 좋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 다녀보면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소명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주장합니다. 남조선은 소명도 안 했잖아. 또 이승만 대통령 반대했잖아. 근데 말이죠.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께 첫째는 감사, 둘째는 송구하고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뭐 감사한 거에 뭐 비슷하지만 송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내가 너무 몰랐다. 이승만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정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반대했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전 자체가 아니야. 미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제안을 했었죠.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에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근데 미국이 뭐 하려고 정보선언 한국을 지켜줍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공하는 결단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결성이 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김일성이 미치는 거죠. 6.25도 실패했죠. 그리고 저 미군 내보내는데 안 나갑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저 월남전이
파리 평화조약 체결하고 미군 나가고 한국군 나가고. 오, 평화조약이다 미국만. 그래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정의 평화를 보장해 준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협정 체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지난 정부에서 뭐 중전선언 얘기 나올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CVI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평화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맺어질 평화협정은 남과 북이 주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저는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몇 명 희생이 됐느냐? 우리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희생된 인원이 13만 명, 전사한 인원만 3만 6천여 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전에서 우리 군인이 월남전에 가서 전사한 인원이 5천 명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전 6.25 전쟁 3년 동안 4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 장군 아들의 142명, 그중 35명이 전사했는데, 놀랍게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6.25 전쟁 때 전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안도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역시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이 신원식 장관이 즉간급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즉시, 강력히, 끝까지. 그러니까 말이죠. 2010년 연평도 도발 이후에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요, 원정에 노출되는 도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김관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불사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북한이 그 뒤로는요, 원점이 노출된 도발 안 합니다. 목함지를 슬쩍 씌우고도 막 무인기 띄우고 사이버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저는요, 작년에 굉장히 우리 안보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 못 믿겠다, 확장 억제 어떻게 믿냐, 그게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우리도 자체 인정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해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2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조약이 재래식 동맹이라면 워싱턴 선언은 핵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제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억제를 결합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축체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는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책임은 지금 정부에게 있다,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놓고 대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통일대북정책 아시다시피 이런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북한 인권 문제 선봉에 나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음으로부터 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통일대북 정책 북한 정권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통일대북 정책은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과제를 중점과제 설정한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변화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그건 결국 당신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도 나름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은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 주한미군 당장 빼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플랜 B가 좀 필요하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자유통일이고요. 저는 통일은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민주 통일을 달성해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1절 이 기념사에서 김이독립 전 이 정신을 인용하면서, 김이독립 정신의 기초는 자유, 그 바탕은 인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김이 독립운동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 기반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중심,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유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